프레이리의 교사론. 두 번째 편지. 어려움을 두려워하며 무력해지지 맙시다. 이번 편지는 어려움에 대하여, 즉 어려움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점이 두려움을 촉발하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며 시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다루는 과정이 고통스럽거나 그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난간에 직면할 때 그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란 아우렐리오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에 따르면 실제하는 위험이나 상상하는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기 전에 느끼는 불안을 뜻합니다. 우리는 폭풍이 몰려오는 날씨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은 언제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려움과 두려움의 관계에는 사람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 폭풍을 두려워하는 사람,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 텍스트를 읽다가 넘어서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거나 텍스트를 읽고도 의미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주체들이 어려움과 두려움의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주체와 그 두려운 상황이나 대상 관계 속에서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장애에 부딪혀 두려움을 느낀 주체가 가지게 되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두려움을 느낀 주체는 신체적인 힘이 부족하거나 정서적 균형이 무너지거나 실제와 상상을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호구로 간주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부정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는 매우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진짜 핵심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투쟁하기를 포기한 채 무력한 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일단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두려움의 실제 원인이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실제 원인이 존재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완전히 극복해내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장애를 지금 당장은 충분히 넘어서기 어렵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중에라도 이런 장애를 이겨내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그 어려움에 대응하는 개인의 역량과 항상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대응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해 이 역량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수준의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스스로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패닉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인식할 때 가지게 되는 무력감과 좌절감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고독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면 패닉을 경험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할 것에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텍스트 이해는 교육의 일부인 발견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단계지요. 저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본격적인 시도조차 하기 전에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그 두려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텍스트를 접했는데 그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도전 과제의 수준에, 즉 텍스트 이해 과정에 부딪힐 어려움의 수준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처 능력이 그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보다 부족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처 능력이 그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넘어서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의 능력이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즉 텍스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보다 부족하다 해도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텍스트 자체를 해낼 수 없는 과제로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꼼짝하지 못한 채로 그 텍스트를 버리는 일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의 텍스트 대처 능력이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능력보다 부족하다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읽기 과제를 제시한 이에 국한되지 말고 그 과제 해결을 어렵게 느끼는 자신의 한계점의 일부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다른 텍스트를 읽어 선행 경험을 갖추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탐구 과정에 있어서 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 중의 하나는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장애물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이런 실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태행은 탐구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실수를 낳습니다. 탐구란 그 과정 속에서 고통, 즐거움, 성취, 실패, 회의, 행복 같은 다양한 감정을 모두 맛보게 되는 상당히 수고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를 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를 엄격하게 단련하는 규율이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게 스스로를 다스리는 규율을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는 개인이 그런 규율을 발달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낼 따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스스로를 규율하고 단련하는 일의 주체가 되거나 그 규율을 단순 부속물로 여기는 사람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즐겁게 탐구하며 탐구를 기뉴하고 기쁜 일로 여길 수 있고 탐구를 단순한 짐으로 여겨 첫 번째 새끼를 만나자마자 그만둬 버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규율을 받아들여 갈수록 우리는 이 규율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점점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탐구하는 능력 또한 점점 강화해 갈 수 있습니다. 이 규율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들자면 단어사전, 백과사전 등과 같은 참고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뽑을 수 있습니다. 보조적인 자료를 참고하려는 습관과 태도는 탐구와 같은 지적 규율에 언제나 동반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이 탐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참고 자료를 더 많이 활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이는 첫 번째 전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딱 한 발만 더 나가면 작가가 글을 이해할 수 없게 썼다고 비난하기 일입니다. 진지한 탐구 과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 한 바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그저 일단 이해한 바대로 텍스트의 의미를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텍스트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기보다 우선 피하고 보려는 자세에 따른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형태입니다. 자신이 읽은 내용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텍스트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이 전체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이 전체 텍스트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라도 당면한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잘 극복해야 합니다. 탐구와 읽기란 그 행위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문장, 구문, 단어들을 한가로이 훑어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아무리 반복해 생각하더라도 과하지 않습니다. 고단하면서도 동시에 즐거운 과정인 탐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작용하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읽는 도중에 텍스트를 버리고 자신만의 상상에 빠지게 하는 어떤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으며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규율 능력의 결핍에 기인한 것입니다. 읽는 책을 앞에 두고 앉더라도 그저 기계적으로 읽는데 그치는 경우가 있는 셈이지요. 몸은 책 앞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열대 휴양지에 가 있는 셈이지요. 이런 방식으로는 탐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독자의 호기심에 딱 맞아 떨어지게 쓰인 텍스트는 매우 드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의 텍스트에 담긴 진실과 미스테리와 그 텍스트의 약점 모두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호기심 중에서도 오직 인식론적 호기심만이 텍스트에 담겨 있는 것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인식론적 호기심이란 텍스트의 의미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태도이자 텍스트가 다루는 대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원적인 호기심은 텍스트에 담겨 있는 것들을 밝혀내는 출발점이 될 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식론적 호기심을 가지고 텍스트에 접근해 검토하면서 텍스트에 몰입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텍스트에 자기를 내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주의가 우리에게 주입해온 몇몇 두려움들을 역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감정이나 바람이 우리의 객관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총체적인 자아로서 아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 막론하고 말입니다. 비판적인 정신으로서 그 대상을 알 뿐 아니라 느낌으로, 직관으로, 감정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알매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알은 그저 감정 수준에서, 직관의 수준에서 멈추는 일입니다. 직관의 대상을 진지하고 엄격한 탐구의 영역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감정이나 직관을 경시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텍스트를 읽는 것은 독자와 텍스트 간에 벌어지는 거래 과정으로 독자와 작가를 매개하는 활동입니다. 독자 또한 저자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결연한 노력을 기울이며 텍스트를 다시 쓰는 독자와 작가의 공동 구성 과정입니다. 그러니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빠진 채로는 이런 읽기 과정을 기본적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면 텍스트를 접하는 과정에서 행여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제가 언급했던 자기 규율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발달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기 규율에 주목하십시오. 자기 규율 능력은 읽기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 행위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글을 써본 경험도 없이 잘 읽을 수 있다든가 반대로 글을 읽어본 경험 없이도 잘 쓸 수 있다든가 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텍스트의 이해라는 것은 텍스트 각 페이지 내부에 맡겨져 있다거나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독자에 의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텍스트 이해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 비판적 읽기를 독자가 자신이 읽은 내용을 다시 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텍스트의 이해는 이 같은 특징이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읽은 텍스트의 재창조자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도전의식을 북돋습니다. 읽기란 독자와 작가가 텍스트를 공동 구성해 가는 과정이며 텍스트의 가장 심오한 의의는 독자의 창작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은 읽기를 할 때 타인과 대화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 독자가 모여 각자가 텍스트를 읽으며 생각했던 바에 대하여 말하고 듣는 경험은 읽은 내용에 대한 집단 차원의 이해를 생산하고 읽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여 깨우치게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함께 읽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관점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서로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수록 텍스트를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브라질 안팎에서 읽기와 관련한 경험을 많이 쌓아왔는데 그중 가장 좋았던 것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읽기 모임을 운영하고 지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읽기 모임을 운영하며 관찰한 바에 의하면 모임 참여자 각자가 책을 읽기 전에 가졌던 걱정이나 두려움은 모임 안에서 대체로 극복이 되는 편이었으며 참여자들의 텍스트의 의미를 단순히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임에서 그 의미를 자유롭게 생산해내기를 시도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읽기 모임을 준비하면서 일정 분량의 텍스트를 단어 사전이나 백과사전과 같은 참고 자료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읽으며 나름의 이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모여 작가가 이해한 핵심을 쟁점으로 삼아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며 대화함으로써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쓴 글도 독자들이 열성적인 자세로 끝까지 읽어나가는 하나의 텍스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는 한 명의 작가로서 단순히 흐뭇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쁠 것입니다. 모든 작가들이 진정으로 꿈꾸는 것은 바로 독자들이 자신의 글을 읽고 토론하고 비평하며 보완점을 찾고 그리고 그들만의 새로운 텍스트를 창출해내는 모습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독자가 비판적 읽기를 통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생성해가는 존재로 조금씩 변모해가는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독자가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역할을 하면 할수록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저 지식을 축적해가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을 새롭게 창출하는 존재가 됩니다. 모종의 대상에 관한 여러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이해할 때 그 대상에 대해 알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작가가 이해하는 주제를 비판적 이해 대상으로 삼을 때 비로소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며 텍스트의 의미를 함께 지어나가는 공동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제 독자는 들은 것을 단순히 그대로 전하는 사람처럼 텍스트에 적힌 의미만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텍스트를 계속 읽으며 그 의미를 따져보고 또 따져볼 것입니다. 그러면 텍스트는 이전에 있던 자리에 있지 않게 됩니다. 텍스트는 움직이지 않는 채 이해되기만을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읽기라는 행위의 어려움과 매력 모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텍스트를 앞에 두고 수동적인 자세를 갖는 분위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를 따라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읽은 것에 대한 상상하는 일이 별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상해 보려는 시도 자체가 일종의 죄악처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지 능력은 왜곡된 방식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책에서 접한 이야기를 스스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재구성해 볼 기회도 갖지 못하며 텍스트를 읽으며 알게 된 핵심 교훈을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련지어 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 느낌, 꿈, 그리고 말을 꾸며보려는 의욕 같은 것들을 마음껏 살려서 자신이 읽은 이야기를 직접 다시 이야기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은 텍스트를 보다 심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과 의식적인 비판적 성찰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활동이 전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읽게 하고 읽은 것을 직접 다시 써보게 하는 활동이 아이들의 창조적 읽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안에 있는 호기심은 교사에 의해 고무되어야 합니다. 호기심은 텍스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하며 결국 텍스트들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지요. 텍스트에 담긴 내용이 예컨대 사회적, 역사적 현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이거나 생물학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독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사실이 부정되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자가 읽은 단어 하나하나를 암기해야 한다거나 저자의 담론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읽기는 일종의 은행 예금식 읽기와 같은데 저자가 텍스트에 담아둔 내용을 독자가 마치 영양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먹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저는 읽는 법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읽는 법에 대한 학습은 쓰는 법에 대한 학습과도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를 배우는데 꼭 몰입해야 합니다. 읽는 법을 학습하는 과정 중에 텍스트에 담겨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교사 혼자서 이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함께 참여시켜 진행해야 합니다. 작가가 전개해둔 논의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텍스트의 세부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학습자들이 밝혀보게 해야 합니다.
또 텍스트 내용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인용 부분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인용된 부분들이 텍스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일도 학습자들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 가운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미적 순간을 포착하여 밑줄을 긋거나 하는 식으로 강조하는 것도 학습자에게 중요합니다. 미적 순간을 포착한다는 것은 작가가 자신의 문장 구사력과 단어 구사력을 동원하여서 한 페이지 같은 단어를 서너 번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훌륭하게 넘어선 그런 순간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들은 바에 따르면 소설을 쓰는 작가든 다른 어떤 글을 쓰는 작가든 이를 가릴 필요 없이 두세 명 정도의 작가가 함께 모여서 학생 독자들에게 자신이 텍스트를 구성해 나간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무척 유익합니다. 상황에서는 비록 이런 활동이 학교 교육 상황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가는 자신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세부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구성하였으며 단어, 구문, 문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매끄럽게 표현하고 유려하게 서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독자들이 상상하고 해석할 여지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글 안에 어느 정도까지 드러내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체 이야기 안에서 시간 전환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설명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쓴 텍스트를 스스로는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 그리고 다른 작가 텍스트는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고 쓰는 과제를 점점 더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실험해 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언어와 의사소통과 지식 생산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 플롯에 대해 틀림없이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